이제 다시 톰과 베키가 소풍에서 겪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두 아이는 일행과 함께 어두운 동굴 통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며 익숙한 동굴의 신기한 장소들을 둘러보았다. 그 장소들에는 응접실, 대성당, 알라딘의 궁전과 같은 다소 과장된 이름들이 붙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숨바꼭질 놀이가 시작되었고 톰과 베키는 열정적으로 그 놀이에 뛰어들었다. 그러다 점차 놀이가 조금 지루해지자 두 아이는 굽이치는 좁은 통로를 따라 촛불을 높이 든 채 벽면에 그을음으로 새겨진 수많은 이름, 날짜, 주소, 그리고 격언들을 읽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걷다가 어느새 두 아이는 이제까지 벽면의 낙서가 전혀 없는 동굴의 낯선 지역에 들어서게 된 것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두 아이는 한 선반처럼 튀어나온 바위 아래쪽에 촛불 연기로 자기들의 이름을 써놓고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러다 곧 작은 물줄기가 바위 턱을 타고 졸졸 흘러내리면서 석회 침전물을 남기며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마치 레이스로 장식된 물결 무늬의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빛나고 견고한 석회석 모양을 만들어 놓은 장소에 도달했다. 톰은 그것을 베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 자기의 작은 몸을 그 뒤쪽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자 톰은 그 뒤에 마치 좁은 벽 사이에 감춰진 천연 계단과 같은 급경사 통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곧바로 탐험가가 되고 싶은 야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베키는 톰의 부름에 응했고 두 아이는 나중에 길을 잃지 않도록 연기로 표시를 남긴 뒤 탐험을 시작했다. 이리저리 길을 돌고 돌아 동굴의 비밀스러운 깊은 곳까지 내려갔고 그곳에도 다시 길잡이 표시를 한 다음 지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새로운 것들을 찾으러 옆길로 빠져나갔다. 어느 한 장소에서 두 아이는 커다란 동굴을 발견했는데 천장에서는 사람의 다리 굵기와 길이만큼이나 크고 번쩍이는 종유석들이 수도 없이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경이로움과 감탄 속에 동굴 전체를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았고 그곳에서 갈라져 나온 수많은 통로 중 하나로 빠져나왔다. 그 통로를 조금 따라가자 두 아이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아름다운 샘물에 도착했다. 그 샘의 분지 둘레는 마치 서리처럼 반짝이는 수정들로 덮여 있었다. 샘물은 하나의 동굴 중앙에 있었는데 동굴의 벽은 커다란 종유석과 석순이 서로 맞닿아 기이한 모양의 기둥들을 이루어 천장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수백 년 동안 쉬지 않고 떨어진 물방울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동굴 천장 아래에는 수천 마리의 박쥐들이 큰 덩어리로 뭉쳐 있었다. 두 아이가 든 촛불이 이 박쥐들을 자극하자 수백 마리의 박쥐들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촛불을 향해 미친 듯이 몰려들었다. 톰은 박쥐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재빨리 베키의 손을 잡고 가장 가까운 통로로 급히 뛰어들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피했던 게 베키가 통로로 빠져나갈 무렵 박쥐 한 마리가 날개로 그녀의 촛불을 꺼버렸다. 박쥐들은 두 아이를 꽤 오랫동안 추격했지만 아이들은 마주치는 새로운 통로마다 뛰어들며 결국 위험한 녀석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톰은 지하에 펼쳐진 호수를 발견했다. 그 호수는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뻗어나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톰은 호수 주변을 더 탐험하고 싶었지만 우선 앉아서 잠시 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때 비로소 두 아이는 동굴 속 깊은 정적이 주는 싸늘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다. 베키가 말했다. 어머, 미처 생각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못 들은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 생각해보니 베키, 우린 지금 다른 애들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고 북쪽인지 남쪽인지 동쪽인지도 모르겠어. 여기서는 절대 그 소리가 들릴 수가 없을 거야. 베키는 점점 불안해졌다. 우리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걸까, 톰? 이제 돌아가는 게 좋겠어. 그래, 나도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아마 돌아가는 게 낫겠지. 톰, 돌아가는 길 찾을 수 있겠어? 난 여기 길이 너무 꼬이고 복잡해서 전혀 모르겠어.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박쥐들이 걱정이야. 만약 박쥐가 촛불을 또 꺼버리면 정말 큰일이거든. 그쪽 말고 다른 길로 가보자. 좋아. 하지만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길을 잃으면 정말 끔찍할 거야. 두 아이는 조용히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한참을 걸으며 새로운 갈림길이 나타날 때마다 혹시 익숙한 모습이 있는지 유심히 살폈지만 모두 낯설기만 했다. 톰이 길을 확인할 때마다 베키는 그의 얼굴을 보며 희망의 표정을 기대했다. 톰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여기가 아니긴 하지만 곧 제대로 찾아갈 거야. 그러나 길 찾기가 계속 실패할수록 톰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다. 그는 결국 필사적으로 무작정 이곳저곳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도 여전히 괜찮아 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 무거운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그 말마저도 모두 끝장이야 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베키는 두려움에 가득 차 톰의 옆에 바싹부터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눈물이 흐르고 말았다. 마침내 베키가 말했다. 톰, 박쥐는 신경 쓰지 말고 아까 그 길로 돌아가자. 계속 돌아다닐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잠깐만 들어봐. 톰이 말했다. 깊은 정적이었다. 너무나 깊은 고요 속이라 두 아이의 숨소리조차 선명히 들릴 정도였다. 톰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소리는 텅 빈 통로를 따라 메아리치며 멀리 사라졌고 그 끝에서는 마치 조롱하는 웃음소리처럼 희미한 메아리만 남았다. 아, 톰, 다시는 소리 지르지 마. 정말 끔찍해. 맞아, 끔찍하지. 하지만 베키, 어쩌면 다른 애들이 우리를 들을지도 모르잖아. 톰은 다시 한번 외쳤다. 하지만 톰의 말 속에 담긴 그 어쩌면이라는 단어가 유령 같은 웃음소리보다 더 차갑게 두 아이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그 말은 사실상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지만 어떤 반응도 없었다. 톰은 재빨리 왔던 길로 돌아서서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불안하고 망설이는 모습에서 베키는 더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톰이 돌아가는 길마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톰, 너 길에 표시를 안 해뒀구나. 베키, 내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다시 돌아갈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어. 그래,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전부 엉망이야. 톰, 우린 길을 잃었어. 이제 끝이야. 이 끔찍한 곳에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아, 우리가 왜 다른 애들과 떨어져서 여길 온 거야? 베키는 갑자기 공포에 사로잡혀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이성을 잃거나 미쳐버릴 정도로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톰은 옆에 앉아 팔을 그녀의 어깨에 두르자 베키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매달린 채 두려움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쏟아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먼 메아리가 되어 동굴 속을 떠돌며 마치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로 변해 돌아왔다. 톰은 그녀에게 희망을 가져달라고 간청했다. 제발 희망을 가지라고 애원했다. 베키는 진정하려 애쓰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둘은 목적도 없이 그저 무작정 걷기만 했다. 움직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 잠시 동안은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듯 보였지만 희망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희망이란 그저 원래의 속성상 되살아나려 하는 것이었다. 얼마 후 피로가 점점 아이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기 시작했다. 두 아이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이 소중한 상황에서 그냥 앉아서 쉬기만 한다는 건 곧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계속 움직이는 것이 적어도 나은 방향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피로에 지친 아이들은 더 이상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마침내 두 아이의 발걸음은 느려졌고 베키는 기진맥진하여 자기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들은 촛불 옆에 나란히 앉았다. 그들은 서로 집을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이제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톰은 베키를 위로할 말을 찾으려 애썼지만 이미 위로의 말들은 너무 반복되어 낡아빠졌고 마치 비꼬는 말처럼 공허하게 들렸다. 이윽고 베키는 지친 나머지 잠이 들었고 톰은 그녀가 잠들자 오히려 안도했다. 톰은 잠든 베키의 지쳐있던 얼굴이 점차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꿈결 속에서 차츰 평온하게 펴지는 모습을 보면서 톰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한참 후 베키가 갑자기 깨어나며 비통한 신음을 내뱉었다. 아, 내가 왜 잠이 들었지? 영영 잠들었으면 좋았을걸. 아니야, 아니야, 톰. 그런 표정 짓지 마. 다신 그런 말 안 할게. 그래도 네가 잠이 들어서 다행이야, 베키. 좀 나아졌을 테니까 괜찮아질 거야.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다시 무의미하게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동굴에 있었는지 생각해보려 했지만 마치 며칠이나 몇 주 동안 갇혀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됐다. 왜냐하면 아직 가지고 있던 초가 다 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헤맸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톰은 결국 걸음을 늦추었고 베키에게 또 다른 끔찍한 사실을 드러냈다. 바로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베키가 마침내 말했다. 톰, 너무 배가 고파. 톰은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거 기억나니? 베키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웨딩 케이크잖아. 그래, 이게 통만큼 컸으면 좋겠어. 우리한테 남은 음식이 이거 하나뿐이라서 말이야. 우리 꿈을 키우려고 내가 소풍에서 남겨뒀던 거였는데. 베키는 그 말 끝에 가서 다시 슬픔에 잠겼다. 톰과 베키는 남은 작은 케이크 조각을 반씩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그것은 두 아이의 배고픔을 더욱 부추기기만 했다. 잠시 후 베키가 다시 말했다. 이제 좀 더 움직여보는 게 좋겠어. 톰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가 말했다. 베키, 내가 무언가 말해도 견딜 수 있을까? 베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 말할게. 베키, 우린 이 자리에 있어야 해. 여기엔 마실 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 작은 초가 마지막 촛불이야. 베키의 표정은 다시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톰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둘은 다시 길을 나서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베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톰, 베키 왜? 분명 누군가는 우리를 찾을 거야. 맞아. 찾을 거야. 꼭 찾을 거야. 지금쯤 찾고 있을지도 몰라. 톰, 그럴 수도 있어. 그러길 바라자. 언제쯤 우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될까? 배 타고 돌아갈 때쯤? 아마 그때쯤 알겠지. 그땐 이미 어두워졌을 수도 있어. 그때도 우리가 없는 걸 알아차릴까? 모르겠어. 그래도 너의 엄마는 집에 도착하면 분명 널 찾을 거야. 베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그제야 톰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 베키는 그날 밤 집에 가지 않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이들은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베키의 새로운 오열이 터져 나왔다. 톰은 그녀도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주일 아침이 절반쯤 지나야 베키 엄마는 딸이 하퍼 부인 댁에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은 작은 촛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초는 천천히 무자비하게 녹아내렸다. 남은 심지는 단지 반 인치. 불꽃은 힘없이 피었다 꺼지며 연기를 타고 오르다 끝내 사라졌다. 그리고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베키는 어느새 톰의 품에서 울고 있었다. 톰도 언제 그랬는지 알지 못했다. 둘은 아주 깊은 무감각의 잠에서 깨어났고 다시 고통 속으로 돌아왔다. 지금쯤 일요일지도 몰라. 아니면 월요일 수도 있고. 톰이 중얼거렸다. 그는 베키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베키는 너무 지쳐 있었고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였다. 톰은 말했다. 우리가 없어졌다는 걸 벌써 알았을 거야. 분명 수색 중일 거야. 소리쳐보면 누가 올지도 몰라. 그래서 그는 외쳤다. 하지만 깊은 어둠 속에서는 메아리가 너무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톰은 다시는 외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고 배고픔이 다시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톰은 남은 케이크 조각을 꺼내 반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가 더 심해졌다. 잠시 후 톰이 말했다. 쉿. 들었어? 둘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어딘가 멀리서 희미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톰은 즉시 그쪽을 향해 응답하며 베키의 손을 이끌고 어둠 속을 더듬으며 걸었다. 다시 귀를 기울였고 소리는 조금 더 가까워진 듯했다. 찾으러 온 거야. 베키, 우리 이제 괜찮아졌어. 둘은 기쁨에 벅찼지만 그곳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 속도를 낼 수 없었다. 곧 깊은 함정 앞에 도착했고 더는 나아갈 수 없었다. 3피트일 수도 100피트일 수도 알 수 없었다. 톰은 엎드려 손을 뻗었지만 바닥이 닿지 않았다. 둘은 그 자리에 머무르며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희미했던 외침은 점점 멀어졌고 결국 사라졌다. 톰은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그는 베키에게 희망적인 말들로 용기를 주려 했지만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다시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두 아이는 다시 샘물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지친 시간이 흘렀고 또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땐 굶주림과 절망뿐. 톰은 이제 화요일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근처에 다른 좁은 통로들이 있었던 것.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그것들을 탐험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톰은 주머니에서 연주를 꺼내어 바위에 묻고
그 줄을 풀며 앞장서서 통로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20걸음쯤 가자 갑자기 앞이 끊기는 절벽이었다. 톰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아래쪽과 옆을 더듬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뻗어보려는 순간 불과 20m쯤 떨어진 바위 뒤에서 촛불을 든 사람의 손이 나타났다. 톰은 벅차오르며 외쳤고 이내 그 손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인디언 조였다. 톰은 몸이 얼어붙었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인디언 조는 그 자리를 황급히 도망쳤다. 톰은 깜짝 놀랐다. 내 목소리를 듣고도 날 못 알아본 건가? 그는 동굴 속 메아리가 목소리를 변형시켰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충격에 톰은 온몸의 힘이 풀렸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베키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자 배고픔과 비참함은 두려움마저 뛰어넘었다. 샘 곁에서 또 한 번 지루하게 기다리고 긴 잠에 빠져든 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두 아이는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받으며 깨어났다. 톰은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어쩌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마 수색 때도 포기했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는 다른 통로를 탐험해보자고 베키에게 제안했다. 톰은 이제 인디언 조나 그 어떤 공포라도 기꺼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베키는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희망을 잃고 무기력에 빠져 있었으며 톰이 아무리 애써도 움직일 생각이 없었다. 베키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며 죽겠다고 말했다. 어차피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그대로 있겠다고 했다. 그녀는 톰에게 혼자서 연주를 가지고 탐험을 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자주 돌아와서 말을 걸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마지막 끔찍한 순간이 오면 자신의 곁에 남아 손을 잡고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톰은 목이 메어오는 슬픔을 느끼며 베키에게 입을 맞추고는 수색대를 찾거나 탈출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런 다음 연주를 손에 꼭 쥐고 굶주림과 곧 닥쳐올 불길한 예감에 괴로워하며 네 발로 기어서 어둠 속의 한 통로로 천천히 기어가기 시작했다.